옛날 옛적 소돔과 고모라가 세상에서 가장 번성하고 강력한 도시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들 도시는 높은 탑, 번화한 시장, 그리고 수많은 인구로 명성을 떨쳤지만 그 못지않게 그들의 윤리적 선택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시의 통치자들은 행복위원회라는 특별한 단체를 만들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이 단체는 매년 시민의 소원을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여 가장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결정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행복위원회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 시민이 모든 약자를 보호하자는 소원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 시민은 우리가 소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도덕적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위원회는 이 문제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소수의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과연 다수의 행복을 증진하는 방법일까? 아니면 그저 소수의 요구로 인해 그들의 자원을 소모해야 하는 상황일까? 회의에 참석한 마법사 멀린의 후계자인 알렉스는 공리주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곳의 사람들은 언제나 최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구멍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언젠가는 물이 차서 결국 배가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위원들은 다수 의편익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수의 시민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도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시 광장 한가운데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000개의 네트를 가지고 다니며 강연을 시작했는데 그 네트에는 각각 하나의 커다란 구슬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알렉스는 첫 번째 네트를 들어 올리며 설명했습니다. 이 구슬은 여러분 각자의 행복을 상징합니다. 이 네트가 찢어지면 우리의 행복도 덩달아 사라지게 됩니다. 다수의 행복만을 지킬 수 있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구슬을 그저 떠안게 될 것입니다. 알렉스는 다른 네트를 들어 최대의 행복이라는 구슬을 강조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네트를 메우기 위해 다른 소중한 구슬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우리는 각자의 권리를 무시한 대가로 차라리 알을 더 넣어 무겁게 만드는 위험을 감수할 뿐입니다. 그 강연이 끝난 후 시민들 사이에선 커다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소돔과 고모라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대신 개인의 권리와 도덕적 정당성을 중시하여 모든 시민을 위한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후 소돔과 고모라는 전설 속에서 전해지는 다른 결말이 아닌 조화롭게 발전한 도시로서 수많은 이야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정당한 정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공리주의 왕국이라는 특별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국가 운영의 중심 이념으로 삼고 있었으며 모든 정책과 법률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쾌락 계산 마법사라는 독특한 직업이 가장 인기가 있었지요. 이 마법사들은 왕국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불려와 쾌락과 고통을 저울질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왕국의 수도에서 아주 신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5년에 한 번 열리는 행복 대제전이 곧 시작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 큰 축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른 문제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축제에서 어떤 음식을 제공해야 할지를 두고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최신 유행인 매콤한 벌레튀김 요리였고 다른 하나는 누구나 좋아하는 전통적인 사과 파이였죠. 벌레튀김은 요즘 미식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그 맛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반면 사과파이는 무난하게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지만 그 무난함 때문에 다소 지루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결국 왕은 쾌락 계산 마법사들을 소집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노련한 마법사인 페르디난드는 자신의 마법 계산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 기계로 각 음식이 가져다 줄 쾌락과 고통을 수치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자, 모두 주목해주세요. 페르디난드가 외쳤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많은 행복을 줄 음식을 선택하기 위해 쾌락 계산을 해볼 것입니다. 다들 기대해주세요. 먼저 그는 벌레튀김이 가져다 줄 쾌락과 고통을 계산했습니다. 그는 벌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행복 점수를 평균 120점으로 설정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고통 점수를 다시 100점으로 설정했습니다. 궁리 끝에 그는 벌레튀김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비율을 30-70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사과파이는 평균적으로 모두에게
90점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아무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계산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계산기로 넣은 후에 페르디난드는 신중하게 두드리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계산기는 부르릉 소리를 내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과 파이 총행복 지수 9,000점, 벌레튀김 총행복 지수 6,000이었습니다. 결국 왕과 조언자들은 사과 파이를 축제의 주요 메뉴로 선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기쁜 표정으로 환호했고 축제는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벌레튀김은 희망자에 한해서 특별구역에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 계산의 승리였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 벤담의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도 공리주의 왕국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쾌락 계산 마법사들의 도움으로 해결하며 번영을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쾌락 계산이 바람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는 믿음을 갖고 벤담의 이론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시민들은 자신들의 행복이 늘 왕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충성을 바치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공리주의 왕국은 오래도록 행복한 나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제임스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 많고 탐구심이 강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시계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이웃이 고장난 물건들을 고쳐주곤 했지만 그의 진정한 관심사는 삶의 비밀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이 나면 늘 책을 읽고 자기 나름의 철학을 개발하며 다양한 이론을 실험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제임스가 철학책을 읽다가 데이비드 휴미인과 관계에 대한 회의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제임스는 매우 흥미를 느꼈습니다. 우리의 인과관계 이해가 단지 경험을 기반으로 한 습관적인 믿음이라니 이 얼마나 재미있는 생각인가.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이 이론을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설명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제임스는 마을 사람들을 다 함께 초대하는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마법의 연기쇼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그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제임스는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테이블을 놓고 그 위에 기이하고 다양한 물건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드디어 쇼가 시작됐습니다. 제임스는 우선 작은 촛불 하나를 테이블 중앙에 켜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컵을 하나 놓고 물속에 작은 돌멩이를 떨어뜨리자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이어서 다른 물건들로도 마찬가지로 연기를 피어올렸습니다. 그는 약간의 알코올과 비밀스러운 가루를 사용한 것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계속해서 여러 실험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저회우 컵과 촛불만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다가 계속되는 연기, 쇼에 점점 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자 마지막으로 제임스는 촛불을 끄고 모든 물건을 치운 후 손을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매번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이는 단지 저의 작은 트릭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인과관계라고 생각한 것은 사실 경험을 통한 믿음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데이비드 휴메의 이론을 설명하며 인과관계란 우리가 경험적 관찰을 통해 믿고 있는 것일 뿐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반복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레 특정 결과를 예상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임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이야기에 깊이 동의했습니다. 모두에게 재미있는 시간이자 철학적인 성찰을 안겨준 이날의 이야기로 제임스는 마을에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이후로도 제임스는 이 마법 같은 인과의 이야기를 토대로 사람들에게 휴메 철학적 회의론을 나누며 가끔씩 작은 쇼를 열어 새로운 깨달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임스가 마법사 같았다는 소문과 함께 오래도록 마을에 전해졌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자연법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곳은 연못이 있고 산새들이 지저귀며 자연의 질서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조화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했으며 그들의 삶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철학적인 인물은 마을에서 철학자 박씨로 불리던 할아버지였다. 철학자 박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연의 흐름을 관찰했다. 그는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 새들이 하늘 높이 날아가는 모습, 그리고 연못에 비친 달빛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철학적으로 해석했다. 어느 날 박씨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자연법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고자 했다. 여러분, 자연 속에 숨어있는 진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의 이치를 따르지 않으면 혼란에 빠질 습니다. 박씨는 이렇게 시작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듯이 자연법은 신의 영원한 법의 일부입니다. 자연은 이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호기심 많은 젊은이 나무꾼 영호가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연법을 우리 일상에 적용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야, 영호야. 박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연법은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살 것인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베는 내가 나무의 성장, 주기를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연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연의 자원을 존중하고 그것에 응답함으로써 우리는 자연법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지. 또 다른 사람이 손을 들었다. 그러면 자연법을 어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박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단다.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 때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자연으로부터의 혼란과 고통에 직면하게 되겠지? 박씨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연법이 마을의 사회적 규범과 법률에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우리 마을의 법이 자연의 법칙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더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돕는 것은 이미 자연의 일부분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를 돌보고 서로를 보살핌으로써 함께 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박씨는 자연법의 개념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철학적 설교는 단순히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는 모두 박씨가 전해준 자연법의 메시지가 뿌리를 내린 덕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마다 자연에 감사하는 축제를 열며 그날 하루만큼은 모든 일을 멈추고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박씨의 이야기는 세대를 지나며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자연법의 중요성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다는 기록이 남아 전해지고 있었다.